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S&P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한국 기업 수용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준호 이사님께서 한국 기업 수용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준호 이사님께서는 PwC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으며 삼성생명에서 진용 분석가로 활약하다가 2010년부터 S&P에서 통신, 소매,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용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P의 박준호입니다. 이번 세션은 제가 한국말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수용도 출자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한국 기업들이 증강하고 있는 그런 주요 수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도 출자를 살펴보시면 최근 연기간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을 수용도로 있어서 결과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15년 이후에 하향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에 저희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0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지표 추이를 살펴보면요. 일단 신차이팅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인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주요 재무지표인 대투 에비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실 수 있듯이 4.4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신용 등급 변화,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파트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그런 신용도 개선의 동력, 그리고 그 위험 요소 세 가지를 이렇게 보았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도 유효하지만 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뀐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또 이제 눈에 띄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저유가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 부분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 중에서 특히 좀 변화가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는 첫 번째로는 사실 중국 위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범위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그런 무역 갈등이라든지 보험 무역 관련한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큰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설명드릴 때에는 초과 공급 리스크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유효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그 기업들의 긍정적인 재무 정책, 이 부분을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기계 위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이 전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선의 세 가지 동력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한국 대기업들은 역시 수출의 호조세를 보이는 부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보시면 한 지난 2년 정도 그 월별 반도체 수출추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올해 꺾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 수출은 아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과 하이닉스의 그 분기 수익성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왼쪽에 있는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신용도 개선의 동력으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전자라든지 철강, 정유화, 기계 이런 부분에서 수요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부산 입가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실적이 아주 바닥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주 요인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건설 기계 시장, 이게 이제 건설 업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설 기계의 수요가 많이 증가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용도 개선의 동력으로는 제품 차별화,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는 포스코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영업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수익성 향상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 주요 글로벌 철강사들의 철강 부문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은 포스코가 이런 일본 제철이나 아니면 바오스틸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포스코의 신용분석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 갈등, 보호무역이라는 이슈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이 심화되면 영향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섹터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 세탁기 관세가 올해 초에 부과가 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실제로 20%에서 한 50%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희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사실 제한적인 영향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제품 경쟁력과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프리미엄 세탁기 가격이 관세 부과 이후에 10% 이상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분을 가격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LG전자의 가전부분 영업 수익성 추인데 맨 오른쪽이 최근 1분기 실적인데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 현지 생산 비중이 아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미국의 테네시에 공장을 지금 설립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관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계획들을 좀 앞으로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중심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워낙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실적이 사실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수익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또 자동차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실제로 미국에 판매하는 차 중에서는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 물량을 가전처럼 이렇게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이게 칙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
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산업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6년에 열연이랑 냉연 제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포스코의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은 2015년부터 17년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스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 철강 생산량은 15년에서 17년으로 가면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만 이거를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 효율성이라든지 프리미엄 제품을 대응을 해가지고 좀 이런 이슈를 성공적으로 강화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험무역 관련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영향은 여러 섹터나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생산을 현지화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만약 관세로 인해서 해당 시장에서 판매가 줄었을 경우에 그 판매를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주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는 재무 정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영어 같은 현금 흐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웨이팅하는 주요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투자라든지 주주 환원 이런 부분도 질이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라인 차트는 삼성전자의 영어 같은 현금 흐름인데 2017년에 하반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투자 지출도 하반 최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M&A와 주주 환원, 배당이라는 자사주 매입까지 겹쳐져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7년에는 현금을 벌어들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출한 부분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부분은 꼭 이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산업에 따라서는 이 과잉 투자가 추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주요 위협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공급 위험에 처한 대표적인 산업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요, 공급이 많이 늘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패널 가격의 하락 추이가 상당히 가파른 그런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 사실 올해 2분기도 적자폭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제품, 특히 이제 그런 패널 쪽에서는 OLED 같은 프리미엄 제품을 얼마나 잘 개발해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직면한 위험으로는 규제나 정책 관련한 위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정부에서 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쪽에 대책을 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기업의 측면에서는 수익성이나 재무의 부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산업이 전력이라든지 유통, 통신, 도로
쪽이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산업이겠고요. 그래서 그 한전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력 관련해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비 부담은 늘어나고 그리고 전력의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가격 측면에서는 원가 상승분의 가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한전이 상당 부분 그 원가 부담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한전이 과거에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가 최근에 와서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용도는 좀 개선이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무역 갈등 관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들의 그런 재무 정책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정 섹터에서는 규제 관련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국가적인 개선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5번째 세션에서는 로렌스 루 사무님께서 중국 비금융 기업이 신용등급 전담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로렌스 루 사무님께서는 브리티시 컨트롤룸에서 금융관리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S&P사에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인프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중국 국유기업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SOE expert. 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연사로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주제들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제 발표 제목이 원래 중국 비금융국유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공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 발표의 주제를 이 S&P의 중국 공기업 신용 리스크 평가 방법론으로 좀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So first of all, 그럼 오늘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중국 공기업이란 어떤 기업들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P의 이 평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 공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공기업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공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공기업을 얘기할 때 사실은 2개의 큰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급 정부도 있겠고요. 뭐 현급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공기업 같은 경우 뭐 모든 공기업이 어떤 한 부처 소속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은 주로 중앙회금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CIC 산하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굉장히 큰 부처 중에 사세크라고 부르는 부처가 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약자입니다. 이 사sek이 97개의 중앙공기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중앙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다른 공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공기업 구성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소유 공기업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업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이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앙공기업이 수적으로는 더 적지만 매출 규모는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앙공기업 매출이 GDP의 37%를 차지하는 반면에 지방공기업 매출은 이제 25%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공기업 매출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중앙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지방공기업 비해서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비록 중앙공기업의 수 자체는 지방공기업 수보다 적지만 이 중앙공기업이 대부분 중요한 규제산업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기업이 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들이 지금 이제 차트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공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공기업 외 영역, 즉 민간기업 영역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또 다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즉 공기업을 하나의 영역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에 비해서 차입금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수익성은 민간기업 비해서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경제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이 신경제 부문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비율은 더 공기업 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업을 지난 몇 년여에 걸쳐서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제 정부 개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공급이 되는 영역이라든가 뭐 금속, 광업 이런 영역들에 대한 개혁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최근에는 이런 공기업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SOE 합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 사섹이라는 부처 산하에 있는 기업들의 수가 97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아마 그 당시에는 사섹 산하에 있는 공기업의 수가 105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SOE 영역 안에서도 이런 합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섹의 위원장이 작년에 최종적으로는 한 80개 정도로 공기업 수를 줄이고 싶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합병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중국 공기업 영역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S&P가 이런 정부 소유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방법론을 좀 보면은요. 뭐 정부 소유이든 아니면은 민간 영역의 기업이든 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요. 이
평가 기준 체계는 이제 탑다운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근본적인 신용 리스크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일단 국가 리스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산업 부문의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그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부문 리스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무 리스크 프로파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국은 이제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리스크, 재무 리스크를 합쳐서 이제 기준 신용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 신용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모디파이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모디파이어들을 검토를 해서 이 자체 신용도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매기는 신용도는 자체 신용도랑 뭐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정부가 소유했다거나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 회사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 공기업을 바라볼 때는 이른바 GRE 평가라는 걸 합니다. 즉 정부 관련 기관 평가라는 것인데 이것까지 해서 최종 신용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부 관련 기관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를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체 신용도를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기 슬라이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자국 통화 발행자 신용 등급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2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정부랑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기업이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가, 그러니까 정부에게 이 기업이 수행해주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최종 발행자 신용 등급으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이든 중국에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이든 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이 공기업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가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정부 지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 공기업들의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GRE와 정부의 관계를 보면 이제 일체화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관계가 긴밀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등급의 이 관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공기업의 뭐 최고 경영진을 정부가 임명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경영 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이 큰지 이런 걸 보고요. 그리고 또 해당 기업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지, 예를 들면 국가 경제에 중요한지, 사회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 기업에다가 특별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원이라는 거는 지원이 있든 아니면 없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이 제공이 될 확률 또는 가능성을 이제 예측을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신용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여러 가지 수준의 이제 서포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은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중국 공기업의 신용 리스크 요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앙공기업을 보면은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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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중앙공기업의 대부분은 이 사섹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섹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중앙공기업이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China 화양 Economic and Trade Group이라는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섹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정부 기관 소유고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공기업을 볼 때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 사섹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원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냐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정부에 의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산업에 속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정부 특별 지원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산업 부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이 잘 아시는 오일 쪽, 석유 쪽 기업들이 나와 있죠. 이 세 개의 이 석유 기업을 굉장히 정부가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그리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그리드 컴퍼니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정부의 특별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부 지원의 수준이 더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단 이 지방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다르죠. 이게 이제 성급 정부일 수도 있고 시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국 지방 정부가 이제 10만 개 이상의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이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정부 지원의 수준은 중앙 공기업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아주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업계 역학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외의 투자자들이 중국 철강 산업이 너무 과잉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의 철강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많이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철강 산업 부문을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바오스틸 그리고 우원스틸이 이제 하나의 회사로 또 통합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중앙 정부가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국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산업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기도 더 쉽고요. 따라서 신용평가도 상대적으로 더 좋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국 정부가 이 공기업 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려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혼합 소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자본이
공기업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고 또 이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민영화를 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기업에 대한 컨트롤은 정부가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간 부문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혼선을 느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LGFV라는 영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정부 금융 조달 회사의 약어가 LGFV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것을 별개의 섹터로 분류해서 보는데요. 이제 저희 중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방 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LGFV는 주로 이제 자본 조달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들이고요. 이것은 중국에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역량 자체가 상당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스마트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LGFV입니다. 그래서 이 LGFV의 사업 모델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의 상업 회사로서 바라본다면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인프라를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특정한 영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 모델 자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용도도 대부분 B등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서포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채권 스왑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GFV의 이런 채권을 지방 정부가 인수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최근에 도입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 LGFV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FV가 지방 정부를 대신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이제 중앙 정부가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LGFV 역할을 좀 더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 정부가 이 LGFV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앞으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FV가 좀 더 상업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향성인데요. 다만 이 현재 사업 모델 자체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얼만큼 성공을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Q&A 세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렌스 노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패널 토론 및 Q&A 세션인데요. 진행위원들 연단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닫았네요. 그 자료 좀 나중에 빌려줘. 저희가 이제 그 대목상으로는 패널 디스커션을 꿰내는 게 해놨는데 사실상 거의 꿰내기 어떻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섹션에서는 그 중국 공기업에 대한 투자 요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국 공기업 쪽하고 또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토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이제 질문에 이제 근거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한번 질문을 끄주시겠어요? 많은 이제 질문을 주시고 보트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 공기업과 한국 공기업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뽑아서 이거를 이제 초반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Q&A를 또 이제 그 질문 주신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을 위해서, 또 저의 편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한 번만 하도록 하고요. 대답은 이제 각자 영어로 하고, 여러분들 여기 그 트랜스레이션 기계로 그 질문 이제 주신 거를 이제 보면, 가장 먼저 많은 건 공기업 섹터에서 부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하고 두 번째 기브웨이나 IPP 이것도 이제 공기업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하고 14표 받은 한국 공기업과 두기 위한 차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공기업들 걸 먼저 묶어서 좀 탑다운 형식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은 제 오른쪽 위에 있는 14포트 받은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인 것 같아서 그쪽부터 질문을 이제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로렌스한테 질문이고요. 또 박준홍 기사님이 같이 대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공기업과 중국의 공기업, 독일 기업의 어떤 구조상의 특징 또는 차이점이나 의사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중국 공기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준영 이사님께서도 조금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 첫 번째 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공기업들은 중앙정부 공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공기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비. 지방 공기업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곳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기업 자체를 하나의 그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데 공기업들이 굉장히 다른 업종에 다 있습니다. 전략 업종뿐만이 아니라 경쟁이 굉장히 심한 업종에도 SOE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 나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이 공기업들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 슬라이드에도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중국 공기업의 매출을 보면은 거의 중국 경제의 거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자체가 공기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업종 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 이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기업이 있습니다. 4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략적인 산업인데 3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업종에 한 개의 공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2개, 3개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미 많은 것을 커버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한국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60%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사실 공기업의 매출이 한국 GDP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수준이라서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지금 현재 중국의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 통신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도 아직 공기업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민영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나 이런 구조상으로도 한국의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각 섹터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공기업들은 정부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받기는데요. 조금 비슷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조금 아까 대답하신 거하고 좀 관계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오른쪽에서 제일 밑에 7표 받은 거 중국 공기업 구조에서 삽삭의 역할과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삽삭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중앙정부 SOE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사색입니다. 다른 국가에는 없겠죠. 그런데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 공기업들의 오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규제 당국의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세크 자체도 지금 현재 개혁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공기업의 오퍼레이션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운영과 감독을 둘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색이 있으면서 또 이제 공기업들이 다른 부처 산하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좀 레거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색 같은 경우에는 2003년이었는지 2005년이었는지 이때 이제 개설이 되었는데 공기업들이 지금 다른 부처들 산하에 있는데 중요한 공기업들이 이제 사색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그 부처 산하의 공기업들도 이제 산하로 전부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들 산하의 공기업이 계속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 여러 부처 산하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섹 산하의 기업들보다는 더 규모가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섹 산하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제 여기 공격에 관해서 다시 이제 보시겠어요? 저기 6표 받은 건 아까 좀 그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지워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표 받은 거 이제 먼저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한국의 공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지원을 통해 부도를 막아준 사례가 있다. 박근홍 기사님. 네, 제가 먼저 한국 쪽 먼저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노란지 한국대로 한국 쪽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사실 올해 초에 유동성 위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차원 발행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정부가 실제로 그런 이제 지원 의사를 밝히는 그런 레터를 써주기도 했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 바인딩이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기업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광해공단과 통합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광물자원공사에는 좀 밸류가 좋은 에셋 자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물자원공사의 그런 유동성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길게 과거로 보면은 과거에 또 이제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합병을 한 이후에 이 동의주 한도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 이슈가 있었던 적이 한 2009년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있었을 때에도 LH공사 법을 정부가 개정을 해주면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용산 프로젝트가 어려움이 기포지가 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한국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에는 이제 관련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국영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영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항공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웠었는데요. 그 항공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직면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IPP들이 또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도 중국 정부가 자본을 그 회사들에 투입을 해서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영 기업들이 이 부도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도가 허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섹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사섹 산하에 있지 않은 그런 국영 기업들은 부도가 위기에 있을 때도 그것이 일어나도록 좀 내버려 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공기업을 이제 좀 더 탄탄한 공기업이 이제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부도를 좀 막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 기업팀하고 이제 소블팀하고 이제 사실 같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소블팀 매니저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정부는 제 동료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듯이 공기업의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기업들을 지원을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곳의 중앙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 전부 다 정부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많은 부도율이 이제 SOE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이 10만 개 이상의 공기업들을 오랫동안 지원을 계속 한다라면은 어느 날 그 부담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도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질문을 넘어가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공기업 어느 정도 대답이 되긴 했죠. 그래서 로렌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기업 섹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yes입니다. 확실히 더 부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의 정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도율은 더 증가를 하겠지만 이 부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이제 경제 전반에 주지 않을 그런 업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LGFB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큰 부도율이 목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LGF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대규모의 SOE 섹터 같은 경우에 부도가 이 국영 기업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마지널한 SOE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SOE, 사셋 산하의 그 대규모 공기업보다는 그 공기업 산하의 기업들의 부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쪽 10표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중국의 공기업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이제 저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데 혹시 더 애들하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E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SOE 개혁이 이제 한 5년쯤 전에 이러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공기업을 민영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더 많은 민영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개혁의 방향은 민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SOE의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던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시행을 했거나 발표를 했던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속적으로 SOE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민간 부문의 자본을 SOE에다가 투입을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또 하나로 정부가
상당히 강제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이내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붙어서 공격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일 많은 수를 받은 거가 약간 트랜잭션 베이스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하고 밑에 있는 연락도 받은 LOC 방금 관련한 거랑 좀 이렇게 같이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표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엔 로렌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킥웰이나 에퀴티 퍼체이징 같은 지원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급 변경 시에 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이와 같은 지원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그거 이제 로렌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준비를 위해서 라이언한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11개 받은 거. 중국은행의 LOC로 발행된 채권은 어느 정도의 지급 보증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LOC는 이제 은행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킥웰은 좀 많이 나오는 상태라서, 대답을 좀 각각 또 순위 안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렌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뭐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 자회사가 이제 킵웰 계약을 모회사랑 하고 있거나 또는 에퀴티 퍼체싱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구조가 왜 생기느냐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 시작이 됐던 게 CNPC였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 매우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의 모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이 엄격한 법을 좀 우회하도록,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외환 규제법을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제 지급 보증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급보증과는 좀 다릅니다. 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 회사랑 동일하게 이제 평가 등급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평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 회사보다 오히려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룹 평가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만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외에 그룹 신용평가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큰 그룹이 있고 거기에 자회사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모 회사가 이제 자회사한테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부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모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일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킵웰이나 이 에퀴티 퍼체싱 이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그 자회사가 모 회사 입장에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킵웰과 에퀴티 퍼체싱 계약이 있다라는 것은 모 회사가 해당 해외 자회사에게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자회사가 그 그룹 내에서 더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향하는 요인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So Ryan, could you answer the next question? So if 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LOC 발행 채권이 어느 정도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엑스큐션이 되는가에 대한 것인가요? 그리고
지급 보증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옵쇼어 거래 레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채권이 이제 LOC 혹은 뭐 스탠바이 LOC 중국 기관에서 이제 발행을 한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레이팅을 할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LOC 문서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법적인 효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이 트러스티나 이제 베네피셔리가 이 LOC를 기반으로 이제 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쪽 이제 그것이 저희가 가장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에서의 자본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LOC 혹은 스탠바이 LOC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발행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외환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I will say this is a rot.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 통화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LOC나 LOC나 아니면은 언더라인 부채가 각각 통화가 다르다면은 그것이 LOC 메커니즘이나 스탠바이 메커니즘이 이 트러스티가 이 뎃홀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가장 자세하게 봅니다. 사실 법적인 LOC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크게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이제 다른 관할권의 법에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4시 반인데 그 질문이 아직 많이 나와서 대통령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 질문 더 커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 그 답변자께서는 아주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린본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재밌는 트럼프 얘기로 좀 먼저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보니까 무역 분야에 관한 질문이 몇 개가 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역 전쟁을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협상의 전략일 뿐인가요? 실제로 발발되면 미국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요거 하고요. 하나만 더 우리 루벨리 퍼센트는 8번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한국의 레이팅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한꺼번에 설명이 좀 되는 뭐 두 개 다른 질문이긴 한데 국가 신용 등급 관련된 질문이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질문에 답변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미국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수년 동안 굉장히 경기가 호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압력은 사실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통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은 미국 정부가 뭐 무역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중단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리고 11월 이전에 만약에 경기 호황이 끝자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정부가 이 무역 전쟁을 발발시킬 인센티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을 것인데 이 중간 선거로 결과로 인해서 성장이 느려지고 또 새로운 관세 전쟁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무역 전쟁이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조금 중국과 어떤 체면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 더 이제 무역 전쟁의 수위를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입장을 미국이 바꾸지 않는다라면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오랫동안 더 지속되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와 정치를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그 관련된 질문은 다른 거였는데요. Well, the related question was, Mike, so if the two countries go into a trade war, do you think this can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credit ratings as well? So that was the related question. That makes more sense. 예,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mirror size econom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그 성장에 기여를 하는 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국내 성장 요인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경제 성장률도 한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20%라는 것은 충분히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그 2차적인 영향이 일파만파 번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미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면서 한국 경제에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역 전쟁 혹은 이 무역 긴장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이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홍콩, 대만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한 4개 정도, 8천 정도 초과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좀 짧게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표 못을 받은 것, 무역 분쟁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엔 박준용사가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 그게 이제 다른표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현대차 관련한 것도 이것도 무역 분쟁에 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산업군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시나요?와 또 소품무역에 대한 전망이 어떠신지 같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중에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크냐고 보면은 오히려 부품업체들이 더 타격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이라는 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대기업들, 저희가 레이팅을 중요한 대기업들은 POC는 현지 생산 문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 부품업체들이 이거를 다 계속해서 같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섹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자동차를 포함한 진로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포스코는 좀 영향이 다를 거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그런 중소 철강 업체들, 특히 미국의 스틸 파이프, 강관을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커질 의견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포를 받은 은행 쪽 질문. 이 한국은행에서 라이언이 할 저희 정치사라고 알려주시는 모르겠는데 또 받은 은행 관련한 좀 폴리티컬이 센시티브한 질문이긴 한데 잘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신정부에서 은행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은행 산업에 대한 정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십니다. 뭐 앞에 부분보다는 은행 산업에 대한 정치 리스크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ight, let me give a short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들께서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중국을 하나의 예로 좀 들어드릴까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신용 할당에 있어서의 비효율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프라이싱에 있어서도 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어야 될 곳에서 성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성장 안 할 곳이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한 개입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있었고 그래서 이 대출이 주어진 그 방향 자체가 좀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융권에 정부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 나 또는 fee를 또 은행이 이제 낮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의 이 사업 행태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압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요, 지금 신정부에서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조금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금리 체계를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제 시장 경쟁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정책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의 조금 확대가 조금 저희나 시장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있고요. 이제 가계 대출보다 이제 기업 쪽에 조금 대출을 많이 하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금 은행이 조금 부담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S&P가 보는 시각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이제 은행권이나 은행 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현재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은행권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고정금리라든지 이제 분할 대출 비중 확대 이런 외화 유동성과 관련된 모니터링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수익성 악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까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이제 정치적 리스크는 아직 없다는 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만 더 커버하고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혹시 대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같이 이메일 좀 보내주시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답변을 각자 질문하신 분에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트럭처 파이낸스 쪽의 질문이 없었으니까 요거 하나 커버하고 마지막으로 그린보트 제일 많이 받은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화 쪽에 요거 말고요. 요거는 약간 트랜지션 베이스 요거보다는
또 제표 받은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서 제가 뜯어주시겠어요? 중국 시장에서 그 에러널 질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딜레버리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산운용화 채권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impact do you think this will have on the investors or the overall banking industry? Well, the leveraging is actually happening not just on 디레버리징은 다른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버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화 증권은 structured financing은 이제 유동화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들리시나요? 그래서 캐시가 들어오면은 그 캐시를 가지고 데트 레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리지네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에 있어서의 디레버리징 그리고 유동화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디레버리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한 특정 은행이 올해 1,500 인민폐 RMBS 그리고 이제 소비자 관련 에셋 NPLO를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 세 건의 가장 큰 발행자들이 이제 커머셜 뱅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온라인 랜딩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 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나 이슈언스 모멘텀 관련해서 잠재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가계 소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펀더먼털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그린 본드 발행 관련 뉴스가 보이는데 발행 증가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린 본드, 또 소셜 본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발행이 글로벌리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그린 본드의 특징은 그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의 그 자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해가지고 발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 정부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 많은 공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또 환경 친화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또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그 S&P에서도 이 그린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이 자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그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큼 또 관리가 가능하느냐, 이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신용평가, 더블A, 트리플A 이런 거와 다른 스케일로 E1, E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오늘 좀 아쉽지만 그 나머지 질문들은 이메일 주시면 커버하는 걸 하고요. 오늘 이제 세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프린트를 흑백으로 했는데 혹시 컬러 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저희 그 이메일 주소를 좀 주시면요. 저희가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이메일을 이제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 발송해드릴 때 그 안내를 또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느끼시는 그 피드백을 좀 간단하게 한 5분만 투자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 나은 세미나를 기획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해주신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